장 기자님. 네. 이제 그 문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네.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처음 나왔을 때마다 이게 뭐냐 했는데 그렇죠. 정무수석실 또 나왔고 네. 또 국가 뭐 상황실 이런 데서 그렇죠. 또 나왔다 그러고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 상황실. 그중에 오늘은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는 예. 정무수석실에서 관련된 그렇습니다. 문건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 세월호 지시사항들이 좀 부적절하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지금 그 복기를 해보면 이병기 비서실장 시절로 보여요.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로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가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안에 내용 중에 보면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는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언론과 협조해서 일탈 행위 등을 부각해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기자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언론 도대체 어떤 언론을 얘기하는 건지. 오마이뉴스는 당연히 아니겠죠. 예,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시계를 2014년, 2015년으로 돌려서 좀 복기를 해보면 그때 유독 세월호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던 언론들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지금 보면요. 청와대, 그 다음에 국회, 그리고 보수 언론 삼각동맹을 맺어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아예 방해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의혹들은 있었지만 도대체 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누가 이런 것들을 지휘하는 걸까, 그 지휘부가 국정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당시에도 많았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게 청와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예. 워낙 이제 그런 어떤 의혹들도 많았고 네.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그렇죠.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렇죠. 증거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본론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박주민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얘기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그렇게까지 문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나올 수가 있는 거냐 도대체. 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데서는 이제 일부 야권에서는 청와대에 대해서 오히려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 아니 들어가서 일을 뭐 했길래 이제서야 문건이 나오냐.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문건이 나올 상황이 됩니까? 실제로 어제 법사위에서도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간사시죠. 그런 의혹을 제기했죠. 처음에 문건이 다 없었다. 다 대통령 그 기록관으로 이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문건이 나온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시기도 좀 이상하고 이래서 납득이 안 간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그래서 또 그런 취지로 또 많은 언론들이나 또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들어본 바로는 이렇더라고요. 그 컴퓨터 같은 데를 열어보면 이제 뭔가 파일들이 기존에 업무했던 파일들이 저장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렇죠. 깡통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드러나는 공간에 비치돼 있었던 어떤 문건이 이런 것도 없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문건이 없다. 대부분 다 이관이 됐어. 그렇다. 이런 입장을 냈었던 거죠. 뭐 A4로 10장 정도 뭐 회의실 예약한 것만 남겨놨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얘기만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정도의 자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쓰던 공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캐비넷이나 낡은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치우다 보니까 그 안쪽에서 이제 서류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초기에 러시아 특사로 가기 위해서 2번 정도 청와대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제 방문해서 단순히 그냥 대통령님만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친분 있는 뭐 수석이나 비서들 보려고 그 방에 갔을 때 한번 돌아봐야죠 또 청와대. 저도 이제 촌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아니 구경을 누구나 다 갔는데요. 청와대 저라도 그럴 게 있으면 들어가 볼 거예요. 처음 들었던 느낌이 와,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아, 청와대가? 복도에 그냥 뭐,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이런 게 그냥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과거 정권이 쓰던 게. 왜냐면 다 정리하고 이렇게 치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무 공간을 나누는 파티션 같은 것도요. 그냥 대충 떼내가지고 다 복도에 쌓아놨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막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민정 같은 경우는 그 매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간을 쓸 정도로 인원이 확충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 인원이 들어오면서 저기 좀 네가 쓰면 되니까 저기 좀 치워서 써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열어보니까 복사된 서면들이나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청와대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해명이 가능성이 있다. 예, 와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청와대 하면 언론에 나가는 거는 겉에 번듯한 건물만 나오니까 내부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는데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은 정돈을 청소를 안 해놓고 이사를 간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새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는 느낌?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느낌. 그런 거였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문건을 발견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의원님 말씀에 따라 정말 없어한 상황들 이제 정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다가 사람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공간 확보를 하다가 찾은 문건들에서 결국에 이제 언론 공작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탄압 이 부분들이 나온 건데 네. 그 사이에 특조위라든가 유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명명백하게 많았는데 그게 진짜 이제 청와대가 그랬다는 게 드러난 셈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오늘 이제 유경곤 집행위원장님도 나오셨지만 저도 이미 가족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었어요. 짐작은 이 문건 말고도 사실은 공개된 문건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큰 조명은 못 받았지만요. 예. 저희들이 속칭 그 해수부 작성 문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네. 그 문건에 보면은 BH를 조사하는 것을 결정할 경우에 여당 추천 의원들은 전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서 사퇴 의사를 밝혀라. 뭐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대로 그분들이 움직이셨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건인데 예. 만약에 이게 장관에게 해수부에서 작성한 건 맞고요. 예. 근데 이게 장관에게 보고할 문건이면 장관이라고 안 쓰죠. 그 문건에는 장관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썼겠죠. 존중을 하는 식으로 썼겠죠. 근데 그냥 장관이에요. 그렇다면 보고의 주체가 장관이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해수부에서 만든 건데 예.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볼 것을 전제로 작성된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부 직원들이 장관님한테 보고할 거면 해수부 장관님이라고 뭐 쓰는데 장관님이라고 쓰든지 뭐 어떻게 좀 다르게 쓰겠죠. 높여서 쓰는데 근데 그냥 장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해수부에서 만들었는데 해수부 장관도 그냥 그 중에 하나. 예. 그럼 장기 말처럼 써져 있어요. 당연히 위네. 당연히 그 위에다 보고할 걸 전제로 작성된 문건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높은 차원에서 아까 장 기자님은 삼각이라 그랬잖아요. 청와대, 언론, 정치권. 근데 저희들은 사각이라고 봤죠. 특조위 내부의 여당 추천위원까지. 그래서 사각이 뭔가 컨트롤 타워를 두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증명해줬던 게 일정 정도 증명해줬다고 생각했던 게 해수부 문건이었는데 그거보다서 사실 약간 더 위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하나 나온 거죠. 예.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정부나 청와대, 뭐 삼각이 됐던 사각이 됐던 이렇게 만들어서 공격을 했던 공격을 고스란히 다 받으신 분이 이제 위원장님이라든가 다른 유가족 분들이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뭐 그 마음, 원망함 이런 것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 있었겠어요, 그때도. 감이라는 게 있죠. 유가족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감,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여기는 무슨 뭐 장관이나 일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청와대다라는 심증은 저희들은 다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명확한 증거나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으시니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언론분들, 뭐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좀 찾기가 힘들었었죠. 그러나 이제 심증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그런 과정, 또 그 책임 주체들,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고요. 아마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본격적인 계기가 돼서
그러한 조사에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문건 발견된 거는 2015년 3월부터의 정무수석실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지난해 11월까지인데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뭐 빅데이터 같은 걸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세월호를 바라보는 정부와 또 일부 언론의 시각이 바뀐 거는 이미 한 2014년 7월경 그러니까 사고 이후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을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위원장께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이미 그때쯤에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2014년 7월경부터 그런 게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있으셨던 건지 어떻게 보이세요? 네, 2014년 7월은 저희들이 이제 특별법,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자고 요구하면서 그 국회와 광화문에서 농성, 단식 농성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가 그 국정조사를 이제 하던 시기였죠. 그러다 이제 국정조사가 결국엔 이 증인 채택 문제로 인해서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이제 파행으로 끌고 갔고 결국 국정조사는 뭐 보고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끝나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국정조사로도 안 되면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우리 이제 박주민 의원님과 몇몇 변호사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제 그런 요구를 했던 시기였죠. 정확히 그렇게 강력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을 대하는 그 당시 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이제 직접 만나면서 느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체감을 하게 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 카톡이 있습니다. 카톡 문자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천안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비교해 가면서 유가족들이 무슨 뭐 특혜를 요구하고 있고 무슨 뭐 평생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뭐 무슨 뭐 심지어 전기세, 수도세까지 요구하고 있고 뭐 이런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 천안함의 그 장병 희생자분들이 받은 보상 사실 그때 나온 그 내용도 다 거짓말이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해 가면서 놀러 가다 죽은 애들이 어떻게 국군들보다 더 대우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세월호 유가족이 무슨 벼슬을 했냐, 뭐 국회 위에 있냐, 뭐 이런 얘기 도는 그런 카톡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포가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그 당시 새누리당의 그 국정조사 그 위원장을 했던 누구시죠? 심재철 심재철 의원 그분도 그 카톡을 본인이 직접 유포까지 해서 문제가 크게 되고 그랬었죠. 그때부터 뭔가 대단히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2013년 문건은 이번에 발견된 건 2015년부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7월 특히 이제 특별법 제정을 두고 유가족분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부터 분위기는 많이 돌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장 기자님 이런 어떤 좋지 않은 분위기에 정말로 어떤 촉발을 시켰던 게 2014년 9월에 있었던 이른바 이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는 바람에 또 국민들 사이 여론 같은 게 조금 안 좋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이제 2014년 일이니까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두 분 말씀하시니까 주마등처럼 그때 취재했던 기억들이 다시 나는데요.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사건이 발생하고 부모님들께서 계속 거리에 계시다가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하시고 그때 거리의 변호사가 됐던 게 바로 박주민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맨날 국회 앞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제가 노숙자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굉장히 경찰들이 이렇게 그 감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세월호 가족들이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이를테면 바로 국회 본청 앞에 있는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데 막 후생관까지 가서 한 1, 20분 걸어가야 되는 20분 좀 뻥이고 한 5에서 7분 정도로. 5분이면 됐네요. 네, 5분 정도. 죄송해요. 20분이라고 뻥쳐서. 하여튼, 걸어서 멀리 화장실을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 되게 더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막 국회 출입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7월, 8월 가는데, 이제 이를테면
막 이 사건을 어떻게든 축소하고 싶은 보수 언론의 분위기나 정치권의 분위기나 청와대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9월 17일로 기억을 하는데 김현 의원과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 KBS 별관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이른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때도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뭐 일부는 도와주려고 했던 청년들이었다. 뭐 4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누구냐? 뭐 혹시 국정원 직원이 아니냐? 뭐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건 자체가 전부 뭐 조작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국정 운영에 활용하려고 했던 단서가 이번에 포착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문건에 드러난 것처럼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활용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벌어진 사건 자체를 철저히 이 수사를 지휘하고 다그쳐서라도 이 내용을 크게 만들라라는 정권의 의도가 포함이 됐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소위 이런 프레임으로 언론들이 접근했었어요. 세월호 가족들의 갑질.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시비 폭행이 아니라 이건 갑질로 됐고. 그러니까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대리기사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저도 이제 그때 일이 확 떠오르는 게 세월호 가족들이 대리기사에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했는데 기다린 걸 항의한 데 대해서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쪽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갑질을 한 걸로 몰아붙였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이나 이런 프레임들이 미리 깔려 있었어요. 막대한 보상을 받고 막대한 특혜를 받고 그러니 이런 갑질을 하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갑질 프레임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시비가 붙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너 국정원이지였어요. 가족분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에 의한 미행 또 정보기관에 의한 여러 가지 미행이나 탐문 이런 것들이 가족 주변에 워낙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약간 노이로제였어요. 경찰에 의해서 몰래 미행당한다거나 정보기관에 의해서 몰래 사찰당한다거나 이런 노이로제가 있어서 저한테도 상담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한 차가 계속 자기 집 앞에 있다. 이거 사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저한테 대한 하소연이 많았었거든요. 그 정도 노이로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리운전기사에게 갑질이라든지 대리운전기사에게 뭔가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서 너 국정원 직원 아니냐 신분증을 보자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양쪽에 어떻게 보면 시비가 좀 일었다는 건데 그럼 유경건 위원장께 한번 그런 일들이 정말 그 주변에 뭐 위원장님 본인도 그럴 수도 있고 가족들이 그런 걸 호소를 많이 했어요. 정말 막 경찰이나 국정원 직원들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정도로. 좀 결정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의심을 하게 됐던 계기가 2014년 5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5월인가 6월 정도로 기억을 얼마 하고 안 됐을 있는데, 때잖아요. 그때 저희 가족들이 이제 버스를 대절을 해서 이제 진도로 내려가려고 이제 차 한 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고인돌 휴게소인가요? 그쪽에 이제 쉬려고 잠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식당에 이제 라면이라도 하나 먹으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이렇게 쫓아오고 아까 봤던 사람이 또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좀 눈치 빠른 아빠 한 분이 이제 그 사람을 붙잡았죠. 그래서 누군데 자꾸 우리를 쫓아다니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잡아야 되겠다. 수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밖에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몇 명 가족들과 함께 잡았죠. 그랬더니 그냥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형사수사를 다른 얘기하고 혹시 경찰 아니냐. 그랬더니 경찰 절대 아니다. 나도 그냥 내가 가는 길 가는 거다. 이러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붙고 막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은 이제 2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붙잡히고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 붙잡힌 사람이 본인이 경찰이라는 걸 실토를 했습니다. 절대 아니다고 했는데 결국 경찰이었던 맞았던 거예요. 도망갔던 사람은 심지어 저희 가족을 때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세월호 유가족이면 유가족이지 왜 시비 거냐 이래가면서 왜 지나가는 시민한테 시비 거냐 이러면서 이제 사실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경찰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사실 동료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 전화해서 일로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휴게소 그 주차장 한복판에 불러왔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건 미행이나 사찰이 아니고 이제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니까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따라온 거다라고 또 갑자기 말을 바꾸는 아니, 거죠. 보호를 할 거면은 주변에 경로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차량을 근데 배치하는데 그게 말이 안 해야지. 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초기에는 저희 가족들이 단체로 어디를 가면 항상 경찰차가 에스코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보호죠. 그게 저희들은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다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경찰차 따라서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자가용을 타고 사복을 입고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도망가면서까지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실토를 했고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도 경찰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분향소까지 찾아와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사과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본격적인 계기가 돼서 특히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돌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강력하게 의심을 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받으면 위원장님 저 어디 정보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시간 전에 갔던 데를 알고 있어요. 제가 누구 공개가 다니지 않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는 1시간 전에 끝난 가족들만의 회의 내용을 이 사람들이 알고 그걸 물어봐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때 어디를 가자, 뭐 서울 광화문을 가자, 아니면 청와대 앞에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게 공개도 안 했고 가족들에게도 공지를 안 했는데 그런데 이미 알고 몇 명이 올라오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뭐 혹시 회의실에 뭐 도청을 하나? 그렇죠. 예, 아니면 뭐 핸드폰 감청을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가족들은 아까 박 의원님 비슷한 얘기 하셨지만 가다 보면 누가 자꾸 쫓아오는 것 같다. 돌아보면 그 사람도 딴 데 보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스갯소리로 야 위원장들은 경호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서로 농담을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가뜩이나 이제 가족분들은 사실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가뜩이나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장관님 당연히 이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정말로 사건이 이게 그냥 폭행 사건이냐 아니면 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뭐 김혜원 당시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대로 된 일이 아니라 뭔가 뒤에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혜원 의원이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청와대의 공작이었을 거라고 직감을 했다. 이제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유경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족들의 제보를 기자들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진보 언론 기자들도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단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행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불신 같은 내부의 안에 서로 못 믿게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이건 이제 청와대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당시에는 국정원이 공작을 하는 거 아니냐, 뭐 경찰 정보 라인이냐, 그러니까 온갖 추론이나 추측들을 기자들이 했었던 거고요. 그런 사례는 아마 지금도 나중에 이제 이 세월호 진상조사 특조위, 2기 특조위가 되면 보고서가 쫙 마련이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접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리기사건 관련해서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황들을 그때도 많이 의심했고 지금 증거도 이렇게 나왔고 그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굉장히 확대해서 좀 활용을 해라 이런 지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유가족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유가족이 무슨 국회의원하고 술을 마시러 다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술을 마시러 간 게 아닙니다. 그때도 이제 여당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이제 계속 국회에서 고생을 하고 이러니까 사실 김혜원 의원님은 저희가 국회에 있을 때 거의 매일 같이 동고동락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마침 이렇게 협상하고 이러면서 고생했으니 제가 저녁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싶다.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걸 저희들이 다 거부를 하다가 일 다 끝나면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다가 그날은 워낙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다. 가까운 데 가서 간단히 그러면 식사합시다. 그래서 나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반주가 몇 잔 돌았겠죠. 그러니까 뭐 많이 취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마치 유가족들이 국회 들어가더니 국회의원하고 밥 먹고 술 먹으러 다닌다. 갑질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걸 갖고 뭐 빌미를 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거기에 관련됐던 가족들이 많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게 뭐 폭행을 했니 안 했니 뭐 재판을 받니 안 받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매도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때 빌미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 지금 자식을 잃고 그런 분들이 지금 술 마시고 다닐 때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보도가 좀 되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때 제가 그때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게 김현 의원이 거의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운동가처럼 국회의원이 아니라 운동가처럼 땅바닥에 같이 가족들처럼 앉아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근거해서 기사를 썼던 그런 기자들도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근데 참, 박 의원님,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정부가 갈등을 했었고, 이제 드러났지만 이제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저렇게 안 좋은 여론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세월호 특별법 못 만들게 막으려고 처음에 했었고, 특조위를 꾸리긴 꾸렸지만, 어떻게 보면 바탕부터 흔들어놔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큰 어떤 계획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각동맹, 특조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까지도 여당의 추천이긴 하지만 특조위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한 특조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을 자꾸 하시고 사퇴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졌었고 또 이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세금 도둑이다. 야, 진짜. 근데 사실 그 내용도 상당히 안 맞아요. 왜냐면 특조위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복지 규정이라고 하나요? 그걸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데 동일하게 적용받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세금 도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급이니까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도둑이 돼버린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레임들을 자꾸 만들어서 이제 무력화를 시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됐고 활동화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정치적 의도만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됐었죠. 그래서 진짜 아까 저도 시작할 때 썼던 게 그 세금 도둑 발언이라는 얘기 했었는데 정말 그때 김재원 이제 수석 부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파장이 근데 문제는 그 세금 도둑이라는 발언을 현직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많이 돌았던 아까 말씀하신 카톡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셈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이 그때 원내 수석이었어요. 새누리당. 새누리당 원내 수석이 세월호 특조위에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월호 특조위 하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여러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당연히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세금 도둑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또 인격살인을 한 거죠. 여당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청와대하고 이제 손을 잡고 한 행동이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입증이 된 것인데 그 자체로 보면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의원님 사각동맹 하셨는데 오각동맹으로 늘리고 싶습니다. 동맹이 좋은 것도 아닌데 동맹이 자꾸 늘어나요. 아니 어버이연합 같은 외곽 조직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특조위가 청문회 할 때마다 명동성당 YMCA 앞에 와가지고 막 크게 확성기를 틀어놓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회의 내용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방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의 셋자도 싫다. 누구도 그랬습니까? 최순실 씨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유가족들을 만났던 것은 그냥 쇼였던 것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이 덮어지고 이른바 이제 이것은 그냥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 벌어진 해양 교통사
사고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냥 보상금이나 주고 치워버리려고 했던 이런 작태가 그냥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각 동맹이라고까지 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블랙리스트로 탄압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만들어서 관변 단체들을 예. 이렇게 줬던 결국 그것도 다 청와대가 이렇게 한 건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번에 박 의원님 그 청와대 왜 그런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청와대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런 혹시 아니, 뭐 사실은 그 김영한 전 수석의 수첩에도 여러 차례 세월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그걸 보면은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정부의 굉장히 약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조기에 무력화시키고 억제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 보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그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던 문건 중에도 세월호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김영한 전 수석의 메모에 보면 애국단체, 우익단체, 전사들 조직 뭐 이런 네. 표현이 또 나와요. 전사요? 전사 무슨 도대체 아이고. 그 발상들이 어디서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지 참 모르겠는데 저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정말 뭐 나를 세세해도 부족할 텐데 그래도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겪으셨던 우리 유경균 위원장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니까 한 말씀 혹시 이것만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사실은 저희 유가족들 입장에서 요즘이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촛불에 의해서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적폐청산,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분들의 의지나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람들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에 복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현 정부 내에 곳곳에 있다는 것 이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마지막 방해 세력으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작동을 할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꼭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또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드러내서 현 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던 기소를 해서 벌을 받게 하던 그런 과정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해양수산부나 청와대나 검찰이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이제 다 수장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정권이긴 했지만 본인 그 부처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 해명, 조사 이런 것들을 분명히 먼저 해야 그래야 이후에 진상조사도 가능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냥 장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해수부에서 만들었는데 해수부 장관도 그냥 그 중에 하나. 예. 그럼 장기 말처럼 써져 있어요. 당연히 위네. 당연히 그 위에다 보고할 걸 전제로 작성된 문건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높은 차원에서 아까 장 기자님은 삼각이라 그랬잖아요. 청와대, 언론, 정치권. 근데 저희들은 사각이라고 봤죠. 특조위 내부의 여당 추천입니다. 그래서 사각이 뭔가 컨트롤 타워를 두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증명해줬던 게 일정 정도 증명해줬다고 생각했던 게 해수 문건이었는데 그거보다서 사실 약간 더 위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하나 나온 거죠.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정부나 청와대, 뭐 삼각이 됐던 사각이 됐던 이렇게 만들어서 공격을 했던 공격을 고스란히 다 받으신 분이 이제 위원장님이라든가 다른 유가족 분들이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뭐 그 마음, 원망함 이런 것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시경이 섞였어요 그때도. 감이라는 게 있죠. 유가족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여기는 무슨 뭐 장관이나 일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청와대다라는 심증은 저희들은 다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명확한 증거나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으시니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언론분들, 뭐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좀 찾기가 힘들었었죠. 그러나 이제 심증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장 기자님, 네. 이제 그 문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네.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처음 나왔을 때마다 이게 뭐냐 했는데 그렇죠. 정무수석실 또 나왔고 네. 또 국가 뭐 상황실 이런 데서 그렇죠. 또 나왔다 그러고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 상황실. 그중에 오늘은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는 예. 정무수석실에서 관련된 그렇습니다. 문건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 세월호 지시사항들이 좀 부적절하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지금 그 복귀를 해보면 이병기 비서실장 시절로 보여요.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로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가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안에 내용 중에 보면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는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언론과 협조해서 일탈 행위 등을 부각해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기자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언론 도대체 어떤 언론을 얘기하는 건지. 오마이뉴스는 당연히 아니겠죠. 예,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시계를 2014년, 2015년으로 돌려서 좀 복기를 해보면 그때 유독 세월호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던 언론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금 보면요. 청와대, 그 다음에 국회, 그리고 보수 언론 삼각동맹을 맺어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아예 방해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의혹들은 있었지만 도대체 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누가 이런 것들을 지휘하는 걸까, 그 지휘부가 국정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당시에도 많았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게 청와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그런 어떤 의혹들도 많았고 네.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그렇죠.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렇죠. 증거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본론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박주민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얘기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그렇게까지 문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나올 수가 있는 거냐 도대체. 다 이런 얘기 하세요. 이게 어떤 데서는 이제 일부 야권에서는 청와대에 대해서 오히려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 아니 들어가서 일을 뭐 했길래 이제서야 문건이 나오냐.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부분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그런 과정, 또 그 책임 주체들,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고요. 아마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본격적인 계기가 돼서 그러한 조사에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문건 발견된 거는 2015년 3월부터의 정무수석실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지난해 11월까지인데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뭐 빅데이터 같은 걸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세월호를 바라보는 정부와 또 일부 언론의 시각이 바뀐 거는 이미 한 2014년 7월경 그러니까 사고 이후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을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위원장께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이미 그때쯤에도 그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2014년 7월경부터 그런 게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있으셨던 건지 어떻게 보이세요? 네, 2014년 7월은 저희들이 이제 특별법,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자고 요구하면서 그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가 그 국정조사를 이제 하던 시기였죠. 그러다 이제 국정조사가 결국엔 이 증인 채택 문제로 인해서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이제 파행으로 끌고 갔고 결국 국정조사는 뭐 보고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끝나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국정조사로도 안 되면 네. 특별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예. 해서 우리 이제 박주민 의원님과 몇몇 변호사님들과 의논을 해서 예. 이제 그런 요구를 했던 시기였죠. 예. 정확히 그렇게 강력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을 요구함과 동시에 예.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을 대하는 그 당시 여당 예. 그리고 청와대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이제 직접 만나면서 느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체감을 하게 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 카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복사된 서면들이나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청와대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해명이 가능성이 있다. 예, 와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청와대에 하면 언론에 나가는 거는 겉에 번듯한 건물만 나오니까 내부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는데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은 정도를 청소를 안 해놓고 이사를 간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새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는 느낌?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느낌. 그런 거였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문건을 발견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의원님 말씀에 따라 정말 어수선한 상황들 이제 정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다가 사람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공간 확보를 하다가 찾은 문건들에서 결국에 이제 언론 공작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탄압 이 부분들이 나온 건데 네. 그 사이에 특조위라든가 유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많았는데 그게 진짜 이제 청와대가 그랬다는 게 드러난 셈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오늘 이제 유경곤 집행위원장님도 나오셨지만 저도 이미 가족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었어요. 짐작은. 이 문건 말고도 사실은 공개된 문건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큰 조명은 못 받았지만요. 예. 저희들이 속칭 그 해수부 작성 문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네. 그 문건에 보면은 BH를 조사하는 것을 결정할 경우에 여당 추천 의원들은 전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서 사퇴 의사를 밝혀라. 뭐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대로 그분들이 움직이셨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건인데 예. 만약에 이게 장관에게 해수부에서 작성한 건 맞고요. 예. 근데 이게 장관에게 보고할 문건이면 장관이라고 안 쓰죠. 그 문건에는 장관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썼겠죠. 존중을 하는 식으로 썼겠죠. 근데 그냥 장관이에요. 그렇다면 보고의 주체가 장관이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해수부에서 만든 건데 예.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볼 것을 전제로 작성된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부 직원들이 장관님한테 보고할 거면 해수부 장관님이라고 뭐 쓰는데 장관님이라고 쓰든지 뭐 어떻게 좀 다르게 쓰겠죠. 높여서 쓰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문건이 나올 상황이 됩니까? 실제로 어제 법사위에서도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간사시죠. 그런 의혹을 제기했죠. 처음에 문건이 다 없었다. 다 대통령 그 기록관으로 이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문건이 나온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시기도 좀 이상하고 이래서 납득이 안 간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그래서 또 그런 취지로 또 많은 언론들이나 또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들어본 바로는 이렇더라고요. 그 컴퓨터 같은 데를 열어보면 이제 뭔가 파일들이 기존에 업무했던 파일들이 저장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렇죠. 깡통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드러나는 공간에 비치돼 있었던 어떤 문건이 이런 것도 없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문건이 없다. 대부분 다 이관이 됐어. 그렇다. 이런 입장을 냈었던 거죠. 뭐 A4로 10장 정도 뭐 회의실 예약한 것만 남겨놨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얘기만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정도의 자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쓰던 공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캐비넷이나 낡은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치우다 보니까 그 안쪽에서 이제 서류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초기에 러시아 특사로 가기 위해서 2번 정도 청와대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제 방문해서 단순히 그냥 대통령님만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친분 있는 뭐 수석이나 비서들 보려고 그 방에 한번 돌아봐야죠 또 청와대. 저도 이제 촌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아니 구경을 누구나 다 갔는데요. 청와대 저라도 그럴 게 있으면 들어가 볼 거예요. 처음 들었던 느낌이 와,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청와대가? 네, 복도에 그냥 뭐,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이런 게 그냥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과거 정권이 쓰던 게. 왜냐면 다 정리하고 이렇게 치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무 공간을 나누는 파티션 같은 것도요. 그냥 대충 떼내가지고 다 복도에 쌓아놨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막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민정 같은 경우는 그 매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간을 쓸 정도로 인원이 확충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 인원이 들어오면서 아, 저기 좀 네가 쓰면 되니까 저기 좀 치워서 써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열어보니까